기계공작법 수업입니다. 기계공작법은 기계제도 기능사에는 출제 기준이 변경되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반 밀링 기능사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과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반 가공과 밀링 가공에서 배우고 결삭 이론에 대한 개념과 연사 가공, 드릴 같은 가공 방법, 그리고 특수 가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반 가공입니다. 선반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반은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공구를 전후 좌우로 이동하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아래쪽과 같이 생겼는데요. 조금 더 고화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기계 메이커가 화천 기계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습장에 있는 기계와 동일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선반에서 크게 네 부분, 주축대, 베드, 왕복대, 심압대를 주요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주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반은 왼쪽에 지금 이 부분을 척이라고 하는데 이 척에 공작물을 이렇게 물립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 왕복대 위쪽에 이 바이트를 고정합니다. 이 바이트는 공작물을 깎을 수 있는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전후 좌우 이동을 하면서 이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가 선반입니다. 보면 주축대는 베드 윗면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주축이나 베어링 및 주축 속도 변환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축대 안에 여기 나오는 것이 이 척이고요. 이 척에 공작물을 물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속도를 변환하거나 이러한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복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대는 주축대와 심압대 사이에 위치합니다. 왕복대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돌려서 베드의 윗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왕복대에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왕복대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를 회전시킴으로써 이 공구를 앞뒤 좌우로 베드 위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압대는 베드 위에 주축 맞은편에 설치합니다. 주축 반대편에 이렇게 심압대를 설치를 해서 공작물을 지지하거나 드릴 등의 공구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는 본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반의 몸체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 고정시키는 이것이 여기 아래쪽에 지금 베드입니다. 주축대라든가 심압대, 왕복대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로 이루어진 베드가 있다 라고 해서 베드,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선반의 주요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선반의 종류라고 해서 보통 탁상, 정면, 수직, 터릭 선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선반의 종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차축 선반까지 이러한 선반의 종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작물은 회전 운동을 하고 공구는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경, 외경, 나사 가공을 하는 가공 방법은 저희가 설명한 선반 작업 되겠죠. 2번은 선반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2, 3번 읽어보시고 4번은 마모가 크면 안 되겠죠.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격이 저렴한 것은 맞는데 기계적 마모가 크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선반의 규격인데요. 규격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반 규격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감의 최대 지름, 그러니까 공작물의 크기에 따라서 선반의 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의 최대 지름 정답이 됩니다. 4번부터는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작물,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정면 선반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에서의 키워드는 심압대 대신에 회전 공구대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절삭 공구를 공정에 맞게 설치한 선반은 여기 터릿 선반, 이러한 키워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선반의 종류별 용도에 대해서 틀린 것은 여기 4번의 대형 공작물은 탁상 선반이 아니죠. 아랫부분에 뭐 이렇게 중량이 큰 공작물 이런 것들처럼 수직 선반으로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선반의 종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에 선반의 4대 주요부로 짝지어진 것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베드입니다.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여기서 회전 테이블 바로 나올 수 있겠죠. 9번에 아래쪽에 보면은 왕복대 구성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이 나옵니다. 왕복대 안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베드는
누가 봐도 아니죠. 이것은 선반의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4번이 아닙니다. 여기 공구대, 에이프런, 새들 이런 것들이 주요 왕복대의 구성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이송 핸들을 돌리면 좌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공구대 이송 핸들을 움직이면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10번에 선반의 주축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에 주축은 강도와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실축으로 만든다. 이것은 무게를 줄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긴 공작물을 넣기 위해서 중실축으로 만드는 것이지 강도와 경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3번 한번 읽으면서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선반에서 새들과 에이프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왕복대의 주요 부품입니다. 나사 가공 시에 분할 너트는 어느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가? 여기 왕복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13번 왕복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새들과 에이프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4번에 왕복대 구성품이 아닌 것은 당연히 여기 베드는 주요 부품이라고 했죠.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 선반에 베드를 주조한 후에 수행하는 시즈닝의 목적으로, 자, 시즈닝의 목적은 내부 응력 제거가 되겠습니다.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베드를 주조를 하게 되면 이 주철로 베드를 만드는데 내부에 열에 의한 응력이 남아 있습니다. 즉 뒤틀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즈닝을 해줍니다. 시즈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하고 나서 서서히 냉각을 하는 그런 열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축대 내부의 테이퍼로는 모스 테이퍼가 사용됩니다. 이 모스 테이퍼 잘 기억을 하세요. 이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는 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주축대 내부는 모스 테이퍼가 된다. 여기 심압대 테이퍼도 모스 테이퍼. 그래서 선반에서는 모스 테이퍼가 나오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18번 주축에 대한 설명으로 끝부분은 자콥스 테이퍼의 구멍으로 되어 있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나요? 모스 테이퍼라고 했죠. 자콥스 테이퍼는 기울기가 좀 급하고 짧은 거라고 하면 모스 테이퍼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좀 긴 테이퍼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콥스 테이퍼는 드릴 척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축을 준공으로 한 이유로 틀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번과는 해당 사항이 없죠. 지름이 큰 재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주축을 준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선반 가공의 종류. 선반 가공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경 가공의 원통, 단면, 홈 가공이 있고요. 내경 가공의 구멍, 보링 이런 것들이 있고, 테이퍼는 각이 져 있는 것을 절삭을 하는 것이고요. 나사 바이트로 나사 가공도 할 수 있고, 널링은 손잡이처럼 이렇게 까끌까끌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고요. 총형 가공은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바이트, 총형 바이트를 넣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선반을 이용한 가공의 종류 중 거리가 먼 것은 더브테일 가공은 밀링에서 사용합니다. 자, 더브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선반의 베드와 왕복대를 고정하는 부분인데요. 더브테일 커터로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형상을 더브테일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습니다. 이번에 선반에서 할 수 없는 작업, 인덱싱 작업은 선반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보링으로 구멍을 넓히고 널링으로 까끌까끌하게 만든다 할 수 있고요. 인덱싱 작업은 예를 들어서 이 원통의 일정한 각도만큼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선반 작업에서 가공할 수 없는 것은 기어는 기어 전용 가공기라든가 기어 전용 가공이나 호빙 머신 등등을 사용을 합니다. 4번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 널링 가공, 이렇게 널링 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용 절삭 공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반용 절삭 공구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는 자루와 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폭, 높이, 길이로 나타내는데, 바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트의 주요 각도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좋은 화질의 그림을 보면 여기 윗면 경사각과 옆면 여유각,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윗면 경사각과 옆면 경사각이 클수록 절삭성이 좋고 칩의 유출이 잘 되어서 공작물 표면도 깨끗하다. 날 끝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면 경사각은 공작물에서 이렇게 바이트가 있을 때 이런 각도를 윗면 경사각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윗면 경사각과 여유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는 단체 바이트라고 해서 날과 자루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절삭 날이 무뎌지면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클램프 바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절삭 날이 무뎌지면 날 부분만 여기 인서트 팁이라고 해서 날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클램프 바이트에서 이렇게 날인 인서트만 교체해서 수정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트의 자루는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칩 브레이커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데, 칩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거나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을 칩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이 칩 브레이커가 없다고 하면 칩이라고 하는 것이 공작물에서 절삭을 하고 나온 껍데기, 즉 예를 들어서 참외를 깎을 때 참외 껍데기를 일반적으로 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커트해주는 안쪽에 이렇게 칩 브레이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면 바이트의 설치 요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2번에 바이트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길게 고정한다. 틀린 말이고 되겠고요. 짧게 고정해도 되지 않고 길게 고정해도 되지 않습니다. 바이트는 적당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고정을 해야지 진동도 일어나지 않고요. 왕복대 위에 바이트를 길게 고정을 하면은 진동이 일어나서 바이트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됩니다. 2번에 바이트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틀린 것은, 분리 바이트는 없었죠. 그래서 단체, 팁, 클램프 바이트가 있었고, 인선과 자루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 단체 바이트였죠. 4번에 선반으로 공작물을 가공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1, 2, 3번 이런 방법이 있다. 눈여겨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온 온도계에 의한 측정 방법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칩의 색깔 또는 칼로리미터, 열전대에 의한 방법으로 열을 측정을 합니다. 바이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맞는 말 다 체크를 해보시고 정답은 3번 됩니다. 뭐가 틀렸냐? 칩을 연속적으로 길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칩 브레이커를 줍니다. 칩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칩을 적당한 위치로 잘라주는 것이 칩 브레이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바이트의 각도 중에서 옆면 및 앞면과 가공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도는 여유각, 이것이 됩니다. 7번에 바이트의 여유각을 주는 가장 큰 이유, 바이트의 끝과 공작물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서 여유각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트의 밑면에 평행한 수평면과 경사면이 형성하는 각도는 경사각이 되고요. 공작물의 표면 거칠기와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절삭률을 사용한다든가 속도를 적절하게 한다든가 깊이를 얕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표면 거칠기, 즉 조도가 좋아지는데, 칩 브레이커는 표면 거칠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번에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위험하니까 칩을 짧게 끊어주기 위한 방법은 칩 브레이커를 사용을 합니다. 테이퍼 가공,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각이 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심압대의 편의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압대를 약간 편의시키는데 이 값을 물어보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편의량 E는 이렇게 외우세요. 2L분의 라지 L입니다. 이 스몰 L은 테이퍼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라지 L은 공작물 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길이가 분모에 가고요. 큰 길이가 분자에 갑니다. 그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갈로하고 D-D를 곱해줍니다. 요 D는 테이퍼의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을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E는 2L분의 라지 L D-D 이렇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면,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식 공구대를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것은 길이가 짧고 테이프 각이 큰 공작물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복식 공구대를 회전한다 라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은 아래쪽에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탄젠트 알파 값이 여기 2L분의 D-D입니다.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을 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서 2L D-D에서 라지 L이 사라진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1번에 심압대 편의량 E 값을 물었습니다. 공식을 먼저 적으세요. E는 2L분의 L D-D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테이퍼 부분의 길이와 공작물 전체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공작물 전체의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L과 라지 L의 치수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지름은 36, 작은 지름은 20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8mm가 정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 편의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E는 2L분의 라지 L,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2 곱하기 테이프 부분의 길이가
여기 테이퍼진 부분인 100mm죠. 그래서 100이고요. 분의 라지 L은 자 여기 전체 길이가 라지 L이니까 100에서 40을 더한 140 되겠죠. 140 곱하기 큰 지름은 30, 작은 지름은 20이니까 30 빼기 20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mm 이렇게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3번에도 다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6번에서 복식 공구대가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살펴본 탄젠트 알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스몰 L이 48, 라지 D는 25, 라지 D는 45, 스몰 D는 2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0.208이 나옵니다. 탄젠트 알파는 0.208이 나오니까 여기 탄젠트 알파가 208 나왔죠. 그러니까 각도는 11도 45초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테이퍼 절삭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 정답은 1번에 되어 있고요. 심압대 편이 복식 공구대 그리고 테이퍼 절삭 장치에 의한 방법 이것을 외워주세요. 이것은 테이퍼를 절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이퍼 부분이 짧다, 정사각이 크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복식 공구대 정답 나오면 됩니다. 9번에 테이프 가공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부속 장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척은 주축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척으로 공작물을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척에는 조라고 하는 게 잡아주는 것인데요. 이 연동척은 조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고요. 단동척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단 이렇게 외워서 연동척은 3개, 단동척은 4개. 이 공작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물리게 되겠죠. 연동과 단동척의 장단점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유압척과 마그네틱척, 콜릭척 이렇게 척의 종류가 5가지 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연동척, 단동척,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는데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있고요. 센터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을 지지하는 부속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축과 심압대 축에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압대에 끼워서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돌림판과 돌리개 이것은 주축의 회전력을 공작물에 전달하는 장치가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는 돌림판은 스핀들의 끝에, 돌림판은 스핀들의 끝에 설치해서 돌리개를 통하여서 공작물의 회전력을 전달한다 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체크합니다. 면판은 척으로 고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불규칙한 형상이나 대형의 공작물을 고정한다 그러면 면판 고르면 됩니다. 척을 떼어내고 주축에 고정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판이 나오고요. 자, 방진구는 가늘고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방진구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고배 이왕표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외우는 방식인데, 고정식 방진구는 베드 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정식 방진구는 선반의 베드 위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위에 설치합니다. 이왕표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고배에 가서 경기를 한다. 그래서 고배 이왕표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맨드릴 다른 말로 신봉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공작물의 안찌름과 바깥찌름을 이루도록 가공할 때 사용한다. 자, 이런 키워드 체크하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온 건데, 절삭날이 무뎌지면 날 부분을 새 것으로 교환한다. 이것은 클램프 바이트 이렇게 되고요. 칩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칩을 절단하는 장치다. 밀링 커터를 제작하려고 할 때 여유각을 가공하기에 적합한 작업은 릴리빙 작업이 이곳의 정의입니다. 드릴, 탭, 호브 등의 여유면을 절삭할 수 있는 부속 장치, 릴리빙 장치 되겠고요. 여유면, 여유각 나오면 릴리빙 고르면 되겠습니다. 선반에서 체이싱 다이얼, 자, 이것은 나사 절삭을 할 때 사용한다. 체이싱 다이얼, 나사 절삭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연관해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동식 방진구 나왔죠. 고배 이왕표 이렇게 해서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고배 이왕표 해서 왕복대 새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통형 소재 나오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맨드릴 구멍이 있는 원통형 소재 키워드, 불규칙한 모양의 공작물 또는 대형일 때는 다시 선반의 척 중에서 불규칙한 모양 이럴 때는 단동척입니다. 단동척은 조가 4개가 있고요. 연동척은 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3개의 조가 120도 등간격 이러면 연동척이 되겠죠. 단동척은 4개의 조가 90도의 등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조 이렇게 하면 바로 단동척.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의 일감을 고정한다. 연동척은 반대로 조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고정하기는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강력한 고정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11번 반동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읽으면서 정리하고요. 3개의 조가 있으므로 원통형 공작물의 고정이 쉽다. 이것은 연동척의 얘기입니다. 단동척은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고 무거운 공작물이나 불규칙한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선반의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분할대, 이것은 밀링의 부속장치입니다. 센터의 선반 일부를 가공하고 단면 가공이 가능한 것은 여기 하프센터. 선반의 부속장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불규칙하거나 대형의 가공물 또는 복잡한 가공물은 면판, 여기 대형의 또는 복잡한 형상 면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맨드릴의 종류, 우리가 맨드릴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표준 팽창 조립식이 있는데 그냥 수축식 맨드릴은 이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맨드릴에서 수축식이 나오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얕게 공부를 하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준 맨드릴이 테이프 값으로 적합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100에서 1000 정도 이런 숫자를 표준 맨드릴의 테이프 값으로 정한다. 그냥 눈으로 익혀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동용 방진구 아까 나왔죠. 고배 이양표가 레슬링 경기를 하러 가는데 이동용 방진구는 왕복대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왕복대가 문제 없죠. 그래서 왕복대 위에 새들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뭐 주축, 심압대, 배드는 아니니까 새들 이렇게 골라도 되고요. 왕복대 위에 새들 위에 설치한다. 선반에서 사용하는 부속장치 이 방진구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들은 밀링의 부속장치입니다. 방진구의 조는 2개가 있습니다. 방진구의 주된 사용 목적 가장 적합한 것은 길이가 긴 소재, 이렇게 할 때 휨이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름의 길이보다 길이가 20배 이상 큰 긴 이런 공작물은 방진구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가늘고 긴 공작물을 방지하는 부속장치 방진구. 6번의 선반의 절삭 조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하는 문제라고 해서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선반이든 밀링이든 또는 연삭이든 절삭 조건을 물어보는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절삭 속도 V는 3분의 파이 dn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단위는 미터 퍼 미닛입니다. 1분에 몇 미터를 깎을 수 있느냐, 절삭을 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이 파이는 원주율이죠. 3.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d는 공작물의 지름입니다. 지름. 여기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n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는 RPM입니다. RPM. 레볼루션 퍼 미니츠. 그러니까 1분에 몇 회전 하는지 이것만 해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은 단위를 미터 퍼 미닛이 아니라 1초에 몇 미터를 깎느냐 또는 1분에 몇 밀리미터를 가느냐 이렇게 단위 환산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알면은 n을 남기면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1000이 위로 가고요. 1000 곱하기 v는 파이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변형을 해서 회전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절삭 속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송 속도는 피드라고 부릅니다. 공작물이 1회전 할 때 바이트가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리, 그래서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1회전, 레볼루션이 회전입니다. 회전을 할 때 바이트가 직선으로 몇 밀리미터를 이동을 해서 절삭을 하는지 나타나는 게 이동이고요. 피드 값이고요. 절삭 깊이는 1회에 깎아내는 깊이를 절삭 깊이, 그러니까 공구가 얼마만큼의 공구가 이러한 공작물을 가공을 하는데 어느 만큼 깊이로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삭 깊이는 공작물이 회전을 하는데 이 공구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해서 이쪽 부분을 깎아내겠죠. 깎아내는데 한 번에 얼만큼 깊숙하게 들어가서 깎아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절삭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참외를 깎는데 칼이 참외 깊숙이 들어가느냐 얇게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절삭을 할 때 장점, 조도가 감소된다.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가 빨라지면은 표면 조도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조도가 거칠기인데 거칠기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선이 억제되고 능률이 향상되고 가공 변질층이 감소된다. 자, 이거 이렇게 눈으로 익혀두고 우리가 뒤쪽에 절삭 이론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당 이송량, 2번 mm/레 레볼루션.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V는 1000분의 파이 dn 요것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요것이랑 요것이랑 똑같은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표기가 틀린 것은 d는 공작물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죠. 지름이 0으로 다이어미터 이렇게 약자가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아닙니다. 반지름은 레이디어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처럼 이렇게 대놓고 회전수 n을 묻는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원주율과 공작물의 지름 파이 d 나왔고요. 절사속도가 나오는데 앞에 1000이 빠졌죠. 이 1000이 왜 빠졌냐 하면은 여기 공작물의 지름이 우리가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했는데 여기 미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000으로 나누어져서 이 1000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단위 한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1m는 1000mm가 되겠죠. 그래서 1mm는 1000분의 1m가 됩니다. 이런 단위 한산을 잘 하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5번 전형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절사 속도는 미터/미닛 약 몇 미터/미닛인가 공식을 먼저 적으세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적어두고 1000분의 파이가 3.14 원주율은 고정값이죠. d 값이 지름이 30mm 그래서 30 적어주고요. n은 회전수 그래서 200rpm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넣고 두드리면은 약 18.84가 나옵니다. 이런 계산값은 여러분들이 CBT 시험을 치러 가면 왼쪽 아랫부분에 계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에서 그냥 넣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나오고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는데 곱하기는 이 아이콘이 곱하기입니다. 그럼 나누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몰라서 못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곱하기, 이것은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9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회전수 RPM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적으세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것을 외우고요. 그러면 여기서 n 회전수는 1000V 나누기 파이 d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V 절사 속도가 얼마입니까? 여기 150m/min이니까 150 나오고요. 나누기 자 파이는 3.14로 고정이 되어 있죠. 요 D 값은 지름 값입니다. 여기 지름이 120mm, 길이가 340인데 이 길이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름 값이 120mm, 그래서 120을 넣어주면은 398.08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절삭 속도가 또는 회전수가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1회전 하는 동안 바이트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이송이죠. mm/레 레볼루션. 이것이 피드 값입니다. 13번에 이론상 최대 높이 거칠기 이것도 간혹 시험이 나오는데 이 거칠기 H 값은 8R분의 S제곱입니다. 그래서 R은 여기서 바이트 노즈의 반지름이고요. S는 이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겠죠. 여기 이송값이 0.05니까 0.05 제곱 나누기 8 곱하기 발급 반지름이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26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 값이 나오는데 1mm는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 되겠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4번도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공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은 보통 1회전 하는 것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뒤쪽에 i는 몰라도 되고요. 간혹 2회전 가공한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고 1회전 가공한다 그러면 1을 해주면 됩니다. 공식 t는 ns분의 l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n은 회전수가 되고요. S는 이송, 피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L은 길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길이가 100mm죠. 그래서 100 나누기 N은 회전수가 1000rpm이죠. 그래서 1000 곱하기 S가 이송값, 여기 이송 속도가 0.15 나오죠. 0.15 이렇게 하면은 이게 0.0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링 가공입니다. 밀링의 구조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통 형상은 선반에서 가공하고 밀링 가공은 평면이나 홍 가공과 같은 다양한 윤곽 가공을 하는 것이 밀링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깎고자 하는 공작물이 이러한 원통 형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통 형상을 깎고자 할 때는 선반 가공해서 이 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깎으면 되고요. 육면체 형상에서 위쪽에 이런 엔드밀을 가지고 홈 가공이라든가 이런 페이스 커터로 이러한 평면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밀링 머신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깎고자 하는 공작물의 형상에 따라서 원통 형상은 선반, 이러한 육면체 형상은 밀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밀링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반 형상은 두 개의 축에서 가공을 했다 그러면 밀링 가공은 X, Y, Z 세 개의 축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니가 나오죠. 니의 핸들을 돌리면 새들과 테이블이 위아래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새들 밑쪽에 여기 가로 이송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 새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왼쪽에 세로 이송 핸들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 새들이 앞뒤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 위에 이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공작물을 올려둡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이 이 핸들을 돌림으로 인해서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축 아래쪽에 이렇게 공구를 장착을 하고요. 이 주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주축은 회전 운동을 해서 이 공구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본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본체로 이 껍데기는 절삭이 일어날 때 진동을 견딘다든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각 부분의 명칭, 주축, 칼럼, 테이블, 새들, 니 이런 것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링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수직 밀링 머신, 수평 밀링 머신, 만능 밀링 머신, 특수 밀링 머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것은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직 방향으로 주측 헤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밀링 머신이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평 밀링 머신은 주축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고 만능 밀링 머신은 주축이 테이블을 일정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선회대가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각도의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다. 특수 밀링 머신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대형의 공작물이나 중량물의 평면이나 홈 등을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엔드밀이 수직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직형 밀링 머신, 엔드밀이 수평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평형 밀링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링의 크기 이렇게 나오는데 밀링의 크기도 선반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작업 면적의 크기라든가 테이블의 이송량 등등 여러 가지 크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0호기부터 5호기까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치수를 주면서 몇 호기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외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선반도 마찬가지고 밀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크기에 따라서 몇 호기 이렇게 나누어서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리 실습장에 있는 것은 1호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공구가 회전 운동을 하고 절삭하는 공작 기계는 이것은 밀링 머신 되겠죠. 수직형 밀링 머신에서 절삭 공구가 이것인데요. 절삭 공구를 우리가 엔드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드밀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테이블 위쪽에 이 바이스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이 공작물을 고정을 하는데 이 공작물은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요. 공작물은 앞뒤,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한다. 공구는 회전 운동, 공작물은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것이 밀링의 특징입니다. 2번 밀링 머신 일반적인 크기 표시는 다양하게 있지만 테이블의 이송 거리로 합니다. 이 테이블이라는 것이 여기죠. 이 테이블 위쪽에 공작물을 올려둡니다. 밀링 작업에 떨림이 나타날 경우 방지책 1, 2, 3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아무래도 공작물을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하지 않는다면 공작물이 진동이 일어나서 치수가 정밀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떨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이 일정 각도로 선회할 수 있는 구조, 복잡한 제품 가공할 수 있다. 만능 밀링 머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들 위에 선회대가 있다. 테이블을 일정 각도로 회전할 수 있다. 만능 밀링 머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공작물을 테이블에 고정, 절삭 공구를 회전 운동 하면서
적당한 이송을 주면서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이것은 밀링머신의 정의라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수평 밀링머신, 수직 밀링머신 비교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은 1, 2, 3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구는 아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 아버라고 하는 것은 밀링에서 절삭 공구를 고정하고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밀링 머신에서 일반적인 운동 관계, 옳지 않는 것은 테이블은 여기, 니는 위아래 상하 운동을 하고요. 새들은 전후, 그 다음에 주축은 회전 운동을 합니다. 테이블은 수직 운동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니는 Z축, 새들은 Y축, 테이블은 X축, 그래서 X, Y, Z 이런 식으로 3축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링머신의 규격, 테이블의 이송거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0번 공구의 회전운동, 가공물의 직선운동은 밀링머신 되겠죠. 공작물을 전후로 이동시키는 부위는 새들 되겠습니다. 니랑 테이블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전에 살펴본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밀링 가공도 여러가지 공구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이든 홈이든 절단이든 이렇게 평면 밀링 커터, 홈 밀링 커터, 배탈소에 의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 밀링 머신으로 이 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밀링 머신이고요. 공구가 수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구의 종류가 엔드밀이냐 바깥옷 밀링 커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페이스 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형 밀링 커터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가지 윤곽이나 정면이나 각도를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밀링 머신에서 가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널링 가공은 널링 바이트로 선반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베벨 기어, 나선 홈, T홈 등은 밀링 머신에서 가공을 할 수 있다. 밀링 머신에서 하지 않는 가공은 정답은 널링 가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밀링 머신에는 다양한 절삭 공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가공을 하는데 정면 밀링 커터는 원주면에 여러 개의 날끝이 있어서 평면을 가공하는 데 사용한다. 다른 말로 페이스 커터라고 합니다. 이 날도 선반에서 인서트 팁처럼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날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엔드밀은 밑면과 옆면에 날이 있어서 홈 가공이나 좁은 평면 가공, 윤곽 가공 등에 사용을 합니다. 엔드밀은 자루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밀은 이 엔드밀의 지름에 맞추어서 콜릿을 이용하여 콜릿척에 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릿척 안에 이 엔드밀을 고정을 한다. 이제 정리하세요. T홈 커터는 말 그대로 T자로 생겼습니다. 더브테일은 이렇게 각이 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T홈 커터는 이런 식으로 T자척으로 이것이 세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T자로 생겼고요. 더브테일은 이렇게 각이 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평 밀링 머신용 밀링 커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커터들이 있다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에서 공구의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 밀링 머신의 크기 요거 정답입니다. 절삭 조건이나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 밀링 커터의 정밀도 등에 의해서 떨림이 일어나는데 밀링 머신은 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다양하게 조건, 방법, 정밀도 등을 우리가 맞추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평면을 능률적으로 가공하는 데 적합한 커터는 정면 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본 정면 밀링 커터 또는 페이스 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링 커터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밀링 커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이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 보면은 이쪽의 각도가 A 각도가 되는데요. 윗면 경사각이라고 부릅니다. 밀링 커터에는 뭐 이런 랜드나 날끝각, 경사각, 여유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윗면 경사각이 커질수록 절삭 저항이 감소되어서 절삭 날이 약해진다 라고 나오고요. 여유각은 공작물과 공구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재질이 연하면 여유각을 크게 하고 단단하면 여유각을 작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윗면 경사각, 여유각, 랜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A가 윗면 경사각이고요. 이 B가 여유각,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구와 공작물이 접촉하여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유각 이렇게 되고요. 평면 밀링 커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틀림 날의 나선각은 보통 1에서 3도 정도 경사져 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보면 1에서 3도가 아니라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나선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수직 밀링 머신에서 사용하고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우수한 초경 밀링 커터는 정면 밀링 커터가 되겠습니다. 넓은 면을 절삭을 할 때는 정면 밀링 커터를 사용한다. 페이스 커터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바깥 찌름과 정면에 절삭날이 있으면서 수직인 평면을 가공할 때 편리한 커터는 정면 밀링 커터가 된다. 밀링 커터의 절삭 속도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재료 문제이긴 한데 2번 황동입니다. 이 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드럽고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절삭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부를 자른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무딘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황동이 그러한 재료입니다. 나머지 주철이나 저탄소강, 고탄소강은 철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황동보다는 딱딱합니다. 주철이 아주 딱딱한 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밀링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고요. 평면 밀링 커터나 측면 밀링 커터는 아버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버인데요. 이 아버를 이용해서 이런 평면 커터 같은 것을 고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스 위쪽에 이렇게 공작물을 올려놓고 이 핸들을 돌려서 이 바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고정조라고 하고요. 이동조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작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유압은 유체의 압력으로 또는 만능 바이스는 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형 테이블, 수직 밀링 머신에서 사용되는 부속 장치로 수동 또는 이송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형의 홈이나 바깥 둘레 부분을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 분할 때는 둥근 단면의 공작물의 사각형이나 육각형 등으로 가공할 때는 분할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분할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1번 문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 에이프런, 이것은 선반에서의 왕복대의 부속 장치였죠. 밀링에서 테이블의 좌우 및 전후 이송을 사용한 윤곽 가공과 분할 작업 나오면 여기에서 이러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작업이라고 해서 분할대를 고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요. 회전 테이블 장치, 이쪽에 유황 밀링 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작물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고요. 슬로팅 장치는 수직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해서 우리가 홈을 파는 장치라서 이렇게 오답이 되겠고요. 이 분할대와 회전 테이블 장치에서 이 분할대는 정밀한 분할 작업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간단한 분할 작업은 회전 테이블 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형 공작물을 고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이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에 속하는 것은 분할대가 되겠죠. 여기 돌리개, 방진구, 맨드릴은 선반에서의 부속 장치입니다. 둥근 단면의 공작물을 사각형, 육각형 등으로 가공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분할대, 밀링의 부속 장치로 가공물을 필요한 각도로 등분할 수 있는 것은 분할대 되겠습니다. 분할 작업과 비틀림, 홈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분할대, 테이블 위에 설치하면서 원형, 윤곽 가공 등 간단한 등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 장치는 회전 테이블 되겠습니다. 밀링에서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부속 장치로 틀린 것은 공작물을 고정할 때는 바이스나 마가틱 척이나 앵글 플레이트 나오는데 이 공구대는 선반에서 관련되는 부속 장치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반에서 쓰이냐 밀링에서 쓰이냐만 비교를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편입니다.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켜준다. 가공물의 안찌름에 키홈,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을 가공할 수 있는 밀링 부속 장치, 슬로팅 장치.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입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면파는 선반과 관련되는 것이죠. 수평 밀링 머신에서 밀링 커터를 고정하는 곳은 이 아버가 되겠습니다. 스핀들의 회전 운동을 수직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은 슬로팅 장치가 되겠습니다. 밀링의 부속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분할대, 나머지 것들은 선반이 되겠고요. 분할대는 밀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링에서는 이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상향은 위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이고요. 하향 절삭은 아래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정면 커터가 수평형이냐 수직형에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책에는 수평형 밀링 머신이 많이 나옵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공작물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구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절삭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칩이 이쪽에 쌓입니다. 이것이 상향 절삭이고요. 상향 절삭은 이렇게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칩이 여기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하향 절삭은 공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깎이고 남은 칩이 이쪽 부분에 쌓입니다. 여기서 칩이 쌓여서 이쪽 부분에 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향 절삭은 공구의 회전 방향과 이 공작물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다. 서로 같은 방향이면 하향 절삭, 서로 반대 방향이면 상향 절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이렇고요. 아래쪽에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향 절삭 하나만 외워서 이 반대편은 하향 절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공작물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밀링 커터인 공구가 되겠습니다. 공구가 회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구와 공작물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 절삭이 됩니다. 공작물과 공구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상향 절삭, 공구와 공작물이 서로 같은 방향이면 하향 절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 절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칩이 이렇게 깎여서 결국에는 칩이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서 칩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백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뒤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백래시는 고정이 잘 안 되는 것을 백래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밀어주면서 공구가 깎기 때문에 상향 절삭에서는 백래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백래시가 발생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하향 절삭은 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향 절삭만 외워서 백래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백래시가 생긴다고 하면 하향 절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에서는 백래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계에 미치는 영향 보세요. 기계에 미치는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링 커터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작물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므로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상향 절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향은 기계에 무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작물의 고정인데요.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작물 고정이 불안하고 떨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공작물 고정이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로 절삭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작물을 잘 고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구의 수명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공작물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하여서 공구 수명이 짧은 것이 상향 절삭입니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공구의 수명이 길다. 그다음에 칩의 영향은 칩이 가공하여야 할 면 위에 쌓이므로 시야가 좋지 않다. 칩이 상향에서는 이쪽에서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칩이 이쪽에 쌓이기 때문에 절삭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 변화가 적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그림에서 보면 이쪽에 칩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삭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면의 거칠기는 상향은 가공면이 거칠고 하향이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밀링 가공을 할 때 항상 하향 절삭으로 가공을 하라라고 많이 합니다. 하향 절삭이 절삭 저항이 적기 때문에 가공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찬찬히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세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장점이 생긴다, 단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특징 비교이기 때문에 상향과 하향을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백래시 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위치로 적합한 곳은 테이블의 이송 나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향 절삭과 상향 절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말은 다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향 절삭의 특징을 고르시오, 이런 것이 됩니다. 상향 절삭은 절삭력이 상향으로 작용하여서 고정이 불리하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향 절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백래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백래시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하향절삭이 되겠죠. 공구 수명이 길다, 가공할 때 충격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향절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향절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기계의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상향절삭이 되겠죠. 여기 하향절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상향과 비교한 하향절삭의 특성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상향절삭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옵니다.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에 밀링 머신을 이용한 분할 방법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밀링 머신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직접 분할법,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도 이렇게 밀링 분할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 단식, 차동 분할법.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직접 분할법은 단순한 분할 가공을 사용한다. 24의 약수인 24를 나눌 수 있는 숫자입니다. 2와 12, 3과 8, 4와 6, 총 6가지의 분할 작업이 가능하죠. 문제도 바로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직접 분할법에 6등분을 할 때 분할판의 크랭크 전수는 4회전입니다. 그래서 24의 약수인 6등분, 6 곱하기 4는 24가지의 분할 작업이 가능하다. 분할대에서 직접 분할이 가능한 가장 큰 분할수는 24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직접 분할 핀의 구멍 수는 24개. 여기 직접 분할 핀에서 우리가 24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24의 약수는 8등분을 한다고 하면 8, 3은 24죠. 그래서 8등분이면 세 구멍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분할법이 나오고요. 단식 분할법은 작은 수에서부터 매우 큰 수까지 정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2에서 60, 60에서 120, 2와 5의 배수 및 120 이상의 수에서 40 나누기 n의 분모가 분할판의 구멍이 될 수 있는 분할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n은 40 나누기 n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번에 밀링 분할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신시내티, 브라운, 샤프트, 밀로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식 분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크랭크를 40회전하면 주축이 1회전하는 방법. 이것은 단식 분할법 되고요. 아래쪽에 직접, 단식, 차동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번에 브라운 샤프형이 있는데 21 구멍 분할판을 7등분 하자고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전에 공식을 이렇게 적으세요. n은 40 나누기 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분할판의 구멍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40 나누기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것은 5와 7분의 5가 되겠죠. 여기서 21 구멍 분할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래서 21 구멍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 5와 21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면 21 구멍의 분할판을 써서 크랭크를 5회전 하고요. 15 구멍씩 돌리면 7등분이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내티 밀링 분할대에서 13등분을 단식 분할할 경우에 똑같이 여기 n은 40 나누기 n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에 13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40 나누기 13 이렇게 하면 3과 13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브라운 샤프형 분할판에서는 39구멍의 분할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3과 39분의 이렇게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39구멍줄에서 크랭크가 3회전하고 3구멍씩 이동시킨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문제고요. 앞쪽에는 간단한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밀링 머신의 절삭 조건. 자, 이것은 계산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선반도 이 공식이 나왔죠? 이 V는 1000분의 파이 dn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단위가 미터 퍼 미닛이고요. 1분에 몇 미터를 깎는지 절사 속도를 구하는 곳이고요. 이 공식을 사용하면 이 회전수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것을 자유자재로 절사 속도와 회전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d는 라지 d를 써도 되고 스몰 d를 써도 됩니다. 이것은 지름, 다이아미터의 약자, 이것이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름의 단위가 밀리미터라는 것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은 rpm, 레볼루션 퍼
minutes, 1분에 몇 회전을 하는지 하는 단위가 회전수 n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사 속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5번에 절사 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단위도 미터 퍼 미리 나오죠. 자, 여기 적으세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는 3.14, 이 원주율의 값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d 지름값은 여기 100mm 나옵니다. 100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n 회전수는 478 나오고요.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를 넣고 두드리면은 150.092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밀링의 회전수는 몇 rpm인가 이것도 적어주세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먼저 요것을 공식을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렇게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0 곱하기 여기 V값 절사 속도가 여기 62.8 나오죠. 62.8 적어주고요. 나누기 파이는 원주율 3.14 곱하기 해주고요. 3.14가 아니라 3 해도 거의 값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3 넣어도 됩니다. 또는 지름 D 값이 알루미늄 파이 나오는데요. 앞에 이 숫자와 D의 숫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지름이 파이 20 여기 20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00rpm 여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번에서도 밀링 머신의 이송 단위, 이송이 피드 값이 되는데요. 이 피드는 정답이 3번 1분에 몇 밀리미터, 이것이 밀링의 이송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사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밀링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송 속도입니다. 이 이송 속도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송 속도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여기서 이 FZ가 뭐냐? 이 FZ는 밀링 커터 날 한 개마다 이송입니다. 이렇게 밀링 커터가 회전을 합니다. 이송이 이렇게 됩니다. 복습을 해봅시다. 커터와 이송이 서로 반대 방향, 들어 올리는 방향이니까 이것은 상향 결삭이 되겠죠. 상향 결삭이 되고 절삭이 이쪽에서 일어나니까 이 칩이 이쪽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상향 결삭에서 장점 또 단점 여러분들이 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커터가 이 날과 이 날 사이에서의 깎이는 간격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하나의 간격을 FZ라고 합니다. 날 한 개마다의 이송을 FZ라고 하고 그 다음 Z는 밀링 커터에 이런 날이 몇 개가 있는지 날수 Z 그 다음에 N은 1분당 회전수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링 커터의 이송 속도는 F가 나오고요. 1분에 몇 밀리미터 깎는지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알아본 피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 테이블의 이송 속도 요거 F 값 구하는 것입니다. F는 여기 적으세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날 한 개의 이송 속도는 커터의 날당 이송량은 여기 0.14 나오죠. 0.14 곱하기 Z는 날수 10개 그 다음에 RPM은 715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1000mm/min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도 테이블의 이송 속도 똑같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날 한 개당 이송량이 0.2mm 나오죠. 0.2 곱하기 날수는 10개 그 다음에 회전수가 520. 이런 거 계산은 엄청 쉽죠. 계산기 아니고 손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040. 여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3번은, 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3번부터는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헤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이송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FZ 여기 보면 한 날당 이송량을 0.2 그래서 0.2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Z 날수는 여기 12개 나오기 때문에 12개 적어줍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보면 회전수의 RPM이 얼마다라고 주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쓴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먼저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이 n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1000 곱하기 V가 여기 문제 나옵니다. 절사 속도 20 여기 나오죠. 20 나누기 파이는 3.14가 나오고요. D값 지름값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50이다. 이 값을 먼저 계산하면 자, 127.388 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127.388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305. 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절사 속도와 테이블의 이송량 이 두 개의 공식을 복합해서 계산을 하긴 하지만은 엄청 쉽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맞춰주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했죠.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테이블의 이송속도 구하는 것입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인데요. 날 한 개의 이송량은 0.15입니다. 날수는 10개네요. 10개 곱해줍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RPM 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적어줄까요? 여기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적어주세요. 회전수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v 값이 얼마입니까? 절사 속도는 70 이렇게 나오죠. 70 나누기 파이는 3.14 나오고요. d 값, 요 지름값은 140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159.235가 나오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 159.235 이렇게 넣어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결국에 238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3번과 4번이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링도 3번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이 기계과에서 3번과 밀링은 절삭 파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기계 일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작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선반과 밀링 가공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공작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절삭과 비절삭이 있습니다. 절삭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깎고 나면은 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이 칩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참외를 깎았다. 그러면 참외 껍데기를 칩이라고 합니다. 참외는 공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참외를 깎으니까 칼을 절삭 공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참외의 알맹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선삭 가공이라고 나오는데 이 선삭과 선반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선삭은 선반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회전시키고요. 이 공구, 이 칼을 직선 운동을 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선반 가공 또는 선삭이라고 하고요. 평면 가공은 우리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형 밀링 커터죠. 수평형 밀링 커터를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 공작물을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합니다. 선반과 밀링 가공의 차이는 공작물을 회전하느냐, 공구를 회전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선반은 공작물을 회전, 공구는 직선 운동, 밀링 가공은 공작물이 직선 운동, 공구가 회전 운동 이렇게 해서 선반과 밀링을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밀링 가공에서 평면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가 홈을 깎는다든가 윤곽을 가공한다든가를 이렇게 가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삭 가공은 정밀한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포로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 있겠죠. 사포에 보면은 이렇게 방수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200방, 뭐 1000방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요. 이런 연삭은 정밀한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삭 가공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비절삭 가공은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삭 가공을 제외한 모든 가공을 비절삭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접이라든가 주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성 가공이라고 나는데 탄성과 소성의 비교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누르고 난 힘을 힘 F라고 하겠습니다. F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눌렀다가 힘을 떼면은 원상태로 돌아오면 탄성, 1번 상태, 2번 상태로 하면 1번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탄성이고요. 2번 상태로 되어서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생겼다. 그러면 소성입니다. 그래서 탄성과 소성을 잘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절삭 가공은 소성 가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에는 두드리는 단조 또는 두 개 롤러 사이에 소재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형상을 뽑아내는 아변, 또 드로잉은 뭐 잡아당기거나 늘려서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성 가공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또는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의 종류에는 시험에는 법령 공작기계의 이런 특징들을 적어주고 어떤 공작기계인가, 법령, 전용, 단능, 만능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 단어들의 특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칩의 생성과 구성인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용어들을 기억을 하세요. 절사 속도는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우리가 3번과 밀링에서 배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미닛이고요. 1분에 몇 미터를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단위가 미터 퍼 미닛이냐 밀리미터 퍼 미닛이냐, 이것은 우리가 단위를 변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사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 또는 절사 속도의 개념, 다음 페이지에 이송은 피드라고 하고요. 공작물이 1회전할 동안 공구가 이동하는 거리를 피드라고 하고, 공구가 1분간 이동한 거리, 자, 밀리미터 퍼 미닛, 1분에 몇 밀리미터 이동했느냐 또는 미터 퍼 미닛,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을 피드값 또는 이송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사 깊이는 공작물을 1회에 깎아내는 깊이, 이렇게 엔드밀이 이렇게 깎인다고 하면은 회전을 해서 이렇게 공작물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칩을 깎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깊이 값을 절사 깊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칩의 종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공작물을 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죠. 그럴 때 이 나오는 것들이 칩입니다. 이 칩이 끊어져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바이트와 공작물의 이 각도를 윗면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윗면경사각이 커진다 그러면 이 각도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겠죠. 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윗면경사각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윗면경사각이 커지면 이런 표면 거칠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칩의 종류가 크게 4가지 나옵니다. 유동형,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 나오는데, 이 그림들을 외워야 됩니다. 이 그림을 주고 어떤 칩의 종류인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설명을 주어주기도 합니다. 유동형 칩은 칩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칩을 유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형 칩은 연성 재료, 연한 재료라든가 경사각이 윗면 경사각입니다. 윗면 경사각이 큰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절삭 깊이를 얕게 하고 고속 절삭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 그림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암기를 하세요. 중요하니까. 윗면 경사각이 크다.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얕게 한다.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높게 한다. 이럴 경우에, 또는 연성 재료, 연한 재료일 때 이 유동형 칩이 발생한다. 이 유동형 칩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칩이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또는 전단형 칩, 이것은 슬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워드는 절삭 깊이가 크고 경사각이 작으면 발생되기 쉬운 칩이 전단형 칩입니다. 열단형은 연성이 매우 큰 재료, 이것이 키워드인데 저희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형 칩은 주철 나오면 균열형 고르면 됩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재료, 이것을 매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매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저속으로 절삭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균열형 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인선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빌트업 엣지입니다. 구성인선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바이트가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공작물을 가공을 하고 나면 이 칩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발생을 했다가 조금 성장 커집니다. 쭉 커지다가 이 칩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바이트 끝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면 거칠기, 즉 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표면 거칠기가 거칠거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떨어진다. 이러한 것이 구성인선입니다. 그래서 발생, 성장, 최대 성장, 분열, 탈락, 이런 방법대로 구성인선이 생성되었다 떨어지는데, 아래쪽에 보면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 요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인선이라는 것은 유동형 칩이 생기기 위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동형 칩은 아까 전에 공구의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하고 절삭 속도를 크게 하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동형 칩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과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날끝을 예리하게 한다든가 절삭률을 사용한다든가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사용한다든가, 키워드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삭 저항의 3분력, 이것도 중요한데요.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주배이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는데, 분력이 가장 큰 절삭 저항을 받고, 그 다음 배분력, 그 다음 이송분력, 그래서 10대 2대 4 이런 식으로 절삭 저항을 받는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많이 했죠. 선반과 밀링에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에서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 문제 1번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공작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의 기기에서 가능한 것. 만능 공작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만능 공작기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A, B, C 해당하는 기계는 A에 보면은 생산 품종은 적은데 생산 개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용으로 어떤 부품만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요. C번에 보면은 생산 품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수가 적다.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범용 공작기계. 그리고 B는 품종이라든가 생산 개수가 적당히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CNC 공작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기본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안 났는데 뒤쪽에 조금씩 나오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삭유는 절삭 가공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절삭유를 뿌리기도 하는데 절삭유에서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비수용성 그리고 물을 섞어 사용하는 수용성 절삭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유의 작용 요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냉각, 윤활, 세척, 그 다음에 청정 요런 단어 요런 것들은 절삭유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삭유의 효과 읽어보면 알 겁니다. 공구의 수명 연장, 다듬질면 즉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고 치수 정밀도도 좋아지고 칩의 흐름이 좋아진다. 아까 전에 살펴본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과 동일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윤활제 급유 방법, 핸드 급유, 이 핸드가 손이니까 손 급유, 적하 급유, 패드, 분무, 강제 급유 이렇게 있는데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온도 측정 방법 요 4가지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칩의 색깔, 그 다음에 열전대, 칼로리미터, 복사 고온계 그래서 이런 것들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절삭유의 사용 효과와 윤활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이 아닌 것은 적하 오일링 패드가 있는데 충격 급유법은 없습니다. 윤활의 목적, 냉각, 청정, 방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해는 윤활제의 사용 목적과 틀립니다. 윤활제의 급유 방법, 핸드, 손급유, 적하, 분무 이렇겠지만 냉각 급유는 없습니다. 작업자가 급유 위치에 따라서 급유하는 법, 핸드 급유법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기 절삭 공구 재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계 재료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절삭에서 묶어서 같이 공구를 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원을 묶어 놨습니다. 절삭 공구는 당연한 말이 됩니다. 5가지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보다 단단하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마멸성이 높고 경도 저하가 적고 그리고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고 값이 싸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절삭 공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삭 공구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세라믹도 많이 사용한다. 세라믹의 주성분이 알루미나다. 초경합금보다 경도나 높은 속도로 절삭을 할 수 있지만 충격이나 진동이 약하다. 이런 특징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초경합금인데요. 탄화텅스텐, 티타늄, WT의 탄화텅스텐, 티타늄, 탄탈럼 등의 분말을 코발트, 니켈 그래서 이런 온소도 외워두세요. 이런 건 온소들을 섞어서 프레스를 눌러 모양을 만든 후 1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소결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세요. 키워드. 그래서 대략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경도가 낮아지지 않고 바이트나 페이스 커터의 공구 팁이라든가 인서트 날 형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실습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초경합금이다. 그리고 탄소 공구광은 가장 오래된 공구고 300도 정도 온도에서 경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쇠톱날, 줄 등에 사용한다. 합금 공구광은 탄소 공구광에서 합금 성분을 첨가했다. 그래서 조금 더 마멸에 잘 견딜 수 있다. 450도. 그다음 고속도 공구광. 고속도 공구광에서는 텅스텐, 크롬, 바냐듐 요것이 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은 18%, 크롬은 4%, 바나듐은 1%. 그래서 18, 4, 1 이런 키워드를 암기를 하세요. 600도씨. 탄소 공구광의 2배 되겠죠. 아까 300도라고 했으니까. 드릴이나 바이트, 밀링 커터 등의 공구를 사용한다. 다음 주조합금은 스텔라이트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구 재료별 온도와 경도와의 관계 탄소 공구광이 제일 작고요. 여기 세라믹 공구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지만 세라믹과 다이아몬드가 제일 경도가 높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구의 마모도 자주 나오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경사면 마멸, 여유면 마멸, 치핑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경사면 마모는 영어로 크레이터 마멸이라고 합니다. 유동형 칩이 공구 경사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흐를 때 공구 윗면에 오목하게 파진 부분에 생긴다. 그래서 위치는 공구 윗면입니다. 공구의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하면 경사면 마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면 마모는 공구 윗면, 여유면 마모는 플랭크 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플랭크가 되겠고요. 공구의 여유면에 생기는 것이 여유면 마멸이다. 그래서 보통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깨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 매짐이라는 단어 이런 재료들을 절삭할 때는 보통 여유면 마멸 또는 플랭크 마멸이 발생합니다. 치핑은 공구 날의 모서리에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위쪽 면은 경사면, 옆쪽 면은 여유면,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은 치핑.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절삭 공구에서 치핑이 발생하는 원인. 정답은 4번인데요. 1, 2, 3번. 이것은 치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모서리가 깨져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하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점성이 크다라고 하면 이건 치핑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구의 옆면과 가공면의 마찰, 그래서 옆면 이렇게 나오면 플랭크 마모 또는 여유면 마모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윗면 경사각과 밀접한 관계, 이것은 윗면 경사각 나오면 크레이터 또는 경사면 마모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충격 나오면 치핑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저항의 3분력 나오는데요.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 이렇게 나오고요. 종분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번에 구성인선 빌트업 엣지라고 했는데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절삭 깊이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하고 절삭률을 사용하고 절삭 속도를 크게 하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구성인선의 방지 방법. 구성인선과 빌트업 엣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절삭 깊이는 어떻게? 작게 한다.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절삭률 사용한다. 속도를 크게 한다. 8번에도 절삭 깊이 작게, 속도 빠르게, 절삭률 사용,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9번에도 이것은 빌트 배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이죠. 나머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가공면이 가장 깨끗한 칩, 이렇게 하면 유동형 칩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연한 재질 이렇게 나왔죠. 11번에도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이런 그림 보면 바로 경장형 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점성이란 나오고요. 절삭 깊이 클 때 키워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주철 나오면 바로 균열형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매진 재료 이렇게 키워드를 위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절삭 저항 중에서 가장 큰 절삭 저항 주분력, 절삭 공구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이 페놀은 아닙니다. 이 페놀은 절삭 공구가 아니라 이게 폐유가 되겠죠. 소경합금에 구성하는 탄화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WC, TIC, TAC 이렇게 해서 탄화 텅스텐, 탄화 코발트 뭐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탄소 공구강 가장 기본적인 공구강이었고요. 거리가 먼 것은 저온에서의 경도가 크다 아니죠. 300도가 되면은 이 경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옛날에 만들어졌고 단단하지 않은 것이 탄소 공구강이다. 초경합금 거리가 먼 것은 텅스텐, 코발트, 니켈 이런 것도 있는데 황은 S인데 S는 없었죠. 코발트, 니켈, 텅스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갔죠. 수기 가공에서 적합한 것은 탄소 공구강 줄이라든가 톱 이런 것들 사용하는 금속 재료입니다. 여기 탄소 공구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그래서 계산한 강은 합금 공구강이죠. 탄소 공구강에서 합금을 넣어서 계산한 것은 합금 공구강이 되었고요. 18, 4대 1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은 고속도 강인데요. 18%는 텅스텐, 4%는 크롬, 1%는 바네듐.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라믹과 강한 금속의 분말을 배열 소견한다. 이런 것은 서멧, 여기 처음 배우는 것인데 서멧이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성이 커서 충격이나 진동이 약한 절삭 공구, 세라믹 되겠고요. 초경합금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정리하세요. 경도가 낮다. 이 HRC 이것은 나중에 기계 재료에서 배우겠지만 HRC 80에서 90 이상의 아주 높은 경도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경도가 높은 재질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세라믹 뭐 혹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입방정 지라 붕소 이것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방정 지라 붕소,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이런 것
것들의 등등 경도가 높은 재질의 순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재료의 필요 조건, 열 처리가 쉽고 강인해야 되고 경도가 크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내마멸성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높아야 되겠죠. 초경과 비교해서 세라믹 공구의 장점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세라믹 공구는 취성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텅스텐, 크롬, 바나듐으로 조성된 것, 고속도 공구강. 공구 합금강에서 당금질하고 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 재료에서 배우겠습니다. 이게 당금질을 하게 되면은 단단해지는 대신에 취성, 깨지는 성질이 높기 때문에 뜨임을 해서 그 내부 응력도 제거해주고 깨지는 성질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이럴 때 취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뜨임을 하면 취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절사 공구에서 초경합금의 특징,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모라고 하는 것은 잘 닳는 것이 되겠죠. 초경합금으로 만들게 되면 마모성이 낮아지고 좋아지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초경합금의 성질, 정답 2번 되겠고요. 초경합금의 특성, 이런 정답 1번, 32번도 이런 단어 나오면은 소결했다 이렇게 나오면 초경합금. 3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첨가제로 쓰이는 것, 염소 이렇게 이런 문제를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탄소 공구강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저온에서의 경도가 크다. 탄소 공구강은 저온에서 경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구의 인선, 플랭크 마멸, 크레이터 마멸, 치핑 있는데 드레싱 이거는 아니었죠. 그다음에 절삭제의 사용 목적 관계없는 것은 아까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절삭 작용을 어렵게 한다. 그다음에 절삭 유제의 주된 작용, 냉각, 윤활, 세척 이렇게 있는데 마모는 아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기계 일반 우리 가공 베이스인 우리 기계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공작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연사,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 드릴, 그 다음에 넓히는 보링, 그리고 브로칭, 슬로팅, 정밀, 특수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는 연삭이 가장 중요한데요. 연삭 숫도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작물의 연삭 숫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키워드는 극히 소량씩 깎아낸다. 그러니까 절삭 가공처럼 많이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삭은 조금씩 소량 깎아내는 가공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도의 3요소 입자, 기공, 결합제 요거 뒤에 나가서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연삭 가공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센터리스 연삭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센터리스 연삭은 센터와 척, 그러니까 센터가 없다, 리스가 없다라는 것에 영어 단어인데요. 센터리스, 센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작물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숫돌, 오른쪽에는 조정 숫돌로 해서 지지대로 고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삭을 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 센터리스의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단점 먼저 살펴볼까요? 긴 홈이 있으면은 센터리스로 가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큰 대형 중량물은 안 되고요. 숫돌의 폭보다 긴 공작물은 연삭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점은 센터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센터리스니까. 그리고 가늘고 긴 공작물 연삭할 수 있다. 제일 키워드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다.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리스에서는 통과 이송법과 전후 이송법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연삭은 우리가 밀링 가공과 비슷한데요. 조금씩 미세 소량을 깎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 연삭은 말 그대로 공구를 깎다가 무디어지면 공구 연삭기로 공구를 연삭을 할 수 있다. 옛날에 단체 바이트, 그러니까 일체형일 때는 공구 연삭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클램프 바이트로 해서 인서트 날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공구 연삭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번 연삭 숫돌의 3요소 입자, 결합제, 기공. 이런 입자와 입자를 연결해주는 결합제가 있고요. 그리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인 기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자가 공작물을 깎습니다. 결합제는 입자들을 결합시켜주고요. 빈 공간인데 절삭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삭 숫돌의 표시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WA가 숫돌 입자, 60의 입도, 그 다음 K는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시 예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처음에 이 WA가 숫돌 입자인데 숫돌 입자도 알루미니아가 W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약 구성은 C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온다. 숫돌 입자는 뭐 이런 특성과 용도가 있는데 이거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능사 수준에서 공부를 할 때 조금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WA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숫돌 입자의 정도다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입도도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뭐 24 이하는 거칠고 뭐 2500 정도는 매우 고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렇게 있는데 결합제만 체크하겠습니다. 결합제는 기호가 V가 비트리파이트 정도만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사수 조건 이것은 저희가 원주 속도와 회전수 구하는 공식은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삭수돌이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연삭수돌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필터 배치처럼 무디어진 숫돌이 자생작용에 의해서 둔화된 숫돌이 탈락되고 새로운 입자가 나타나면 되죠. 이런 자생작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눈매움, 눈무딤, 입자 탈락 이렇게 나오는데 키워드를 보세요. 눈매움은 결합도가 높은 숫돌로 연한 금속을 연삭하면서 키워드는 표면의 기공이 메워져서 연삭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눈매움은 결합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 숫돌 입자가 마모되어서 이 마모된 숫돌 입자가 탈락이 돼야 되는데 탈락되지 않고 둔화되는 현상을 눈무딤이라고 하고요. 입자 탈락은 말 그대로 입자가 탈락이 되는 현상을 입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연삭 숫돌의 수정 요인. 연삭 숫돌이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 드레싱과 트루잉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에 두 가지가 있다 정도 알아보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 가공의 특징,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나머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고요. 단단한 재료는 가공이 곤란하다. 단단해도 연삭 가공의 숫돌을 더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매끄럽게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연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반, 밀링, 드릴 이런 것들은 물론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삭이 소량으로 깎아내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게 깎을 수가 있다. 금형 부품과 같이 복잡한 영상을 고정밀도로 가공할 수 있는 영삭은 성형 영삭기다. 센터리스 연삭에서 조종 숫돌의 역할은 회전과 이송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센터리스 연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센터리스 연삭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종 숫돌의 역할로 옳은 것은 회전과 이송. 자, 이렇게 숫돌 바퀴에서 두 번째 60이 나타내는 것. WA는 숫돌 입자가 되겠고요. 60은 조직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는 숫돌 입자, 두 번째는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형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이건 특수가공인데요. 연삭숫돌에 압력을 가하면서 매우 작고 빠른 진동, 자 이런 것들은 슈퍼 피니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결합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비트리파이트 이거 하나만 봤는데 이렇게 정답은 1번 되겠고요. B는 레지노이드인데요. 요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결합제가 있다. 결합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조정 숫돌의 기능은 회전과 이송이 되겠고요. 랩핑 작업 나오는데 랩핑과 슈퍼 피니싱, 아까 전에 슈퍼 피니싱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랩핑 작업에서의 랩제 요거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흑연가루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11번도 연삭에서 결합도가 높은 숫돌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촉 면적이 작을 때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무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숫돌을 수정하는 작업은 드레싱. 여기 13번도 마찬가지 8번처럼 기호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R 아까 전에 나온 고무가 되겠죠. 숫돌 바퀴 회전수 나옵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 n에서 여기 회전수 n을 구하는 공식이죠. 회전수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1000 곱하기 v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회전속도는 1500 나오죠. 1500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3.14 나오고요. d는 지름이 300mm. 이 d는 공작물의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300과 200이 나오는데 그래서 2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38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면 2388이 없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연삭 작업에서 지름이 300mm인 연삭 숫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D 값에서
200이 아니라 여기 300을 넣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 결과값이 n은 1000 곱하기 1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3.14 곱하기 300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은 1591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하나하나씩 넣어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문제의 조건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통 연삭 작업에서 지름이 300mm인 연삭 숫돌, 여기 숫돌 바퀴 회전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원통의 외경을 연삭하는 방법, 플랜지 컷 방식, 연삭 숫돌의 검사 방법이 종류가 아닌 것, 일반적인 검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음양, 회전, 균형 이것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초음파 검사는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숫돌의 구성 상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절상류. 연삭 숫돌의 회전 운동과 공전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삭 방법은 유성형 연삭 방법. 그리고 이 60 두 번째 것은 입도가 되겠고요. 숫돌 입자와 공작물이 연삭 작용과 전해 작용을 동시에 작용한다. 전해가 나왔으니까 전해 연삭 고르면 되겠고요. 연삭 입자의 수는 조직입니다. 조밀 정도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삭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통해서 먼저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는지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릴하고 보링 가공 나오는데요. 요 그림 6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은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일단 모든 것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리머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다듬는다. 이것은 리밍이 되겠습니다. 리밍은 구멍을 정밀하게 다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탭 나오는데 이 탭핑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합니다. 탭이라는 공구로 인해서 암나사를 내는 것. 안쪽에 암나사를 이렇게 내는 것을 탭핑이라고 합니다. 보링은 구멍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 페이싱과 카운터 보링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스포 페이싱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카운터 보링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스포 페이싱은 나중에 볼트를 넣었을 때 볼트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카운터 보링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포 페이싱과 카운터 보링의 차이점 그림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싱킹은 마지막으로 접시머리 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원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6개의 가공의 종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머신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드릴의 날끝의 표준 각도는 118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연한 재료면은 각도가 낮아지고요. 단단한 재료면 각도가 높아지면 된다. 그리고 드릴의 절삭 조건도 절삭 속도와 회전수는 동일한 공식이 나오고 탭 가공은 암나사를 만드는 가공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나사의 바깥 지름이 8mm인 탭을 만들고 싶다. 8mm의 피치 값이 1mm라고 하겠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이 피치 값이라고 했죠. 먼저 이렇게 7mm의 구멍을 먼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나오는 공식이 이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릴 구멍의 지름, 드릴 구멍은 7mm를 가공을 하게 되면은 나사의 암지름이 8mm고요. 피치 값을 1mm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mm짜리인 구멍을 만들어주고 탭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링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구멍을 좀 더 넓혀주거나 표면 거치기를 좋게 해주는 것을 보링 머신이라고 한다. 문제 살펴볼까요? 자, 여기 드릴 구멍의 지름은 보통 몇 mm로 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14와 2가 나왔기 때문에 14에서 2 빼주면은 12mm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12mm의 구멍을 뚫어주고 그 14mm짜리 탭핑 나사를 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암나사가 나서 결국에는 M12의 피치 값이 2mm인 이런 나사가 가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M10 곱하기 1.5에서 드릴 작업의 기초구멍은 10mm에서 탭값 1.5를 뺀 8.5 이런 간단한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보링 머신의 종류를 구하는 건데 자, 이것은 코어 보링 머신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링 머신의 종류인데 이것은 정밀 보링 머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나사를 사용하는 공구는 다이스라고 하고요. 암나사를 가공하는 공구를 탭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나사와 수나사에 가공하는 공구 비교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작업대 위에 설치한다 이러면 탁상 드릴 머신이 됩니다. 키워드는 소형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보링 머신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것 여기서 널링은 우리가 선반 작업에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문제가 몇 개 비슷한 게 나오던데
13번에 보링 머신은 이미 뚫은 구멍을 넓히거나 정밀한 치수로 넓히는 작업. 이것은 보링바, 보링 키워드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링 머신의 종류에서 보면 이 지그 보링 머신인데 보링 머신도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통 보링 머신을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와 답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볼트의 머리가 조립 부분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육각 공부치 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볼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육각 공부치 볼트가 되고요. 카운터 보호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 구멍에 머리가 튀어져 나오지 않도록 육각형의 L렌치로 주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볼트가 되겠습니다. 드릴 머신의 가공 종류가 틀린 것은 슬로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밍, 태핑, 스포페이싱 이렇게 있었죠. 드릴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절삭날 면에 부여하는 각은 날 여유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밀 보링 머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정밀 보링 머신인데 진직도가 높으나 진원도가 낮다. 틀린 말이 되겠죠. 표면을 평탄하게 가공하여 체결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여기 스포페이싱은 살짝만 가공을 해서 볼트가 너트의 머리가 이렇게 튀어져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16번과 17번 여기 소요되는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선반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 1회 가공할 때 소요되는 시간 T는 NS분의 L 이렇게 나옵니다. N은 회전수, 이성값, L은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가 문제에서 50mm 나왔고요. 50 나누기 N은 회전수 RPM이 300 이렇게 나왔네요. 300 곱하기 S가 이성값이 0.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나누기 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555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위가 0.55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초로 나왔기 때문에 0.555에서 초를 60을 곱해주면은 대략 33.3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도 동일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에 드릴의 파손 원인이 아닌 것은 날끝 각도가 표준으로 되었을 때 표준이 118도인데 당연히 파손 원인이 아니겠죠. 보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것 3번 기어 가공은 기어 전용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소형이다. 탁상 드릴 머신. 여기 여러 개의 드릴 동시에 구동한다. 이것은 축이 여러 개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구멍에 앞나사를 가공한다. 태핑. 아까 전에 수나사는 다이스, 앞나사는 태핑. 단단하면은 산단 각도 기준이 118도인데요. 연하면은 각도를 줄인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브로칭, 슬로터, 기어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칭 가공은 브로치라는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서 공작물의 내경이나 외경의 형상에 필요한 형상의 부품을 가공하는 절삭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브로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브로칭이라고 해서 보석 같은 것을 가공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퍼와 플레이너를 비교해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자, 쉐이퍼는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그리고 되돌아올 때 빨리 움직이는 급속 귀환 장치가 달려있다. 자, 플레이너는 쉐이퍼가 세로 방향으로 길이 방향, 세로 방향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기어 가공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기어 가공을 하는 방법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 형판에 의한 방법, 그리고 창성법에 의한 방법, 그리고 호빙 머신에 의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어 쉐이프에 의해서 기어를 가공할 수 있다 정도 체크하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절삭날로 1회 행정으로 구멍의 내면 혹은 외면을 가공하는 방법 브로칭의 정의였습니다. 공구와 가공물의 상대 운동과 오음과 오음 기어의 관계로 기어의 호빙 머신 이렇게 나옵니다. 호빙 머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기어가 오음과 오음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살펴보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브로칭 머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어보시고 브로칭 머신에서 이것은 수평 브로칭 머신이고 6번에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킨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 세레이션, 내경키 등을 가공한다. 이것은 슬로팅 장치. 그 다음에 기어 절삭기에서 정밀하게 다듬질한다. 이것은 기어 쉐이빙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개념 정도만 익히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밀 입자 가공 그 다음에 특수 가공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연설 가공과 비슷한데 1번에 랩핑, 2번에 호닝, 3번에 슈퍼 피니싱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인지 랩핑은 공작물과 랩 사이에서 랩젤을 넣어서 압력을 가하고 상대 운동을 해서
표면 거칠기가 매우 우수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핑액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호닝은 원통의 내면 구멍의 안쪽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공구를 구멍에 넣어서 직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회전 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호닝. 그다음에 슈퍼 피니싱은 압력과 진동을 주어서 고정 밀도로 표면을 다듬질하는 것. 그래서 여기 슈퍼 피니싱 그림도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전 가공은 영어로 EDM입니다. 전극을 음극으로 하고 공작물을 양극으로 해서 전기를 통과해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불꽃으로 공작물을 미세하게 가공하는 것인데 특징들이 이렇게 있고요. 초음파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를 사용하여서 미세하게 다듬질한다.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전해 연막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은 공작물을 플러스 그다음에 아연이나 구리 등을 음극으로 해서 양극의 용의 작용을 사용해서 표면에 절삭을 하는 것을 전해 연막 이렇게 그리고 전해 가공도 비슷하게끔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특징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랩핑 작업에서 랩재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정답은 4번이고요. 랩핑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랩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화규소나 산화알루미나가 쓰인다. 여기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니아가 이렇게 쓰인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나머지 이런 보기들이 틀린 보기인데 여기 아래쪽에 이 설명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이송을 주면서 진동을 준다. 슈퍼 피니싱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가공물을 양극 그 다음에 구리 아연을 음극 이렇게 나오면 바로 전해 연마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해 연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특징이 특수 가공은 복잡한 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가공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속소는 전극 나오는데 NC 나오기 때문에 와이어 컷 방전 가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와이어 컷 방전 가공에서 전극 재질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눈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일감 양극 전기에 의한 화학적 용해 작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해 연마. 그리고 뒤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터해서 나눠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9번에 방전 가공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0번에 호빙 머신으로 가공할 수 없는 기어 스파이럴 베벨 기어 와이어 컷 방전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절삭 방법의 호빙은 절삭 작업이죠. 단조 압연 주조는 비절삭 작업이다. 13번 많이 살펴본 것대로 전해 연마고요. 양극 음극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 키워드 호닝에서 가공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유를 사용을 합니다. 15번에 컴파운드를 상자 속에 넣어서 회전이나 진동을 하고 구멍의 내면을 다듬질한다. 이것은 배럴 가공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눈으로 한번 본 것들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